근데 제가 진행 방식을 이 분야가 너무 좀 딱딱해서 그냥 제가 바람은 한번 다 이해하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 바람은 한두 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그 메커니즘 알고 가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좀 이제 시간 지나서 한번 쭉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컨셉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응용해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서문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급결제 제도의 의의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제도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 그다음 마지막에 오늘 이제 포인트인데 지급결제 제도와 금융안정인데요. 사실은 뭐 원래 제목은 저렇게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급결제 제도의 의의입니다. 요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나머지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는 회의를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사실은 저도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급결제 제도, 화폐금융론 보면 지급결제 제도의 부분들이 굉장히 뭐 한두 페이지짜리로 그냥 해서 지나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통화정책과 연결되고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혹시라도 좀 그 메커니즘이 이해 안 가거나 어떤 데피니션, 정의 같은 것도 이해 안 가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50분 동안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30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Q&A 더 총정리해서 나갈 건데요.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지급결제와 금융안정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목표는 이제 금융안정인데 금융안정 뭐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텀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근데 이제 금융 안정을 떠받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급결제 쪽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래서 지급결제 쪽에서는 어떻게 금융 안정을 바라보느냐면 어떻게 이걸 기여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이랍니다. 이게 안정성이 아니고요. 안전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안전성, safety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성 거기에 너무 많이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stability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그거를 방지하는 거를 일단 저희들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씩 이제 컨셉들이 나오니까 그때 점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급결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급결제라는 건 지급 플러스 결제인데 제가 이제 어떤 두 사람 간에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금을 교환한다 했을 때 또는 이제 뭐 부채,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한다 했을 때 그게 얼마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지급결제제도의 의의를 가면서 지급결제 개념, 지급결제 제도, 그다음 결제 리스크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피니션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주체들이 현금, 그 다음에 또는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급 결제라는 이제 지급 결제 보시면은 payments and settlemen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payment는 뭘로 하냐면 현금이나 또는 지급 수단. 지급 수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payment metho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수표, 신용카드, 증권 이것들 다 사실은 이게 뒷단에는 다 현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결제 자산 또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최종적인 것은 현금을 통해서 그 경제 주체 간의 채권 채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약 관계, 컨트랙트에 의해서 맺어지는 채권 채무 관계를 이걸 통해서 해소하는 걸 이거를 지급 결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먼저 두 사람이 해서 제가 상점에 가서 커피를 샀으면 제가 지급을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용카드를 지불 수단, 페이먼트 메소드를 지급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면 야 내가 결제했다 그러잖아요. 일단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은 엄밀하게 의하면 틀린 겁니다. 결제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급한 거고요. 그걸 보장하는 거는 그 밑단에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 지급 결제 시스템이 다 그것들을 결제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그냥 결제했다 그러시면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뭐 결제된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말을 쓸 때는 엄밀한 법적 용어를 쓸 때는 지급이란 말을 씁니다. 페이먼트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면 그 뒷단의 시스템들이 그것들이 청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더 제가 다시 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은행간끼리 자금을 완벽하게 스왑하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단계가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것들을 그래서 지급, 청산, 결제, 그래서 payments, clearing and settlement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급 결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자산이라는 개념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settlement asset이라고 그러는데요. settlement asset. 그러니까 결제라는 것은 채권 차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한테 내가 당신 채무를 안 갚았어라고 말을 못 꺼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채권 채무가 해소되는 그것들을 결제란 말을 쓰는데요. 그러면 어떨 때 이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는 거냐? 그러면 상대방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만족해야 되는 거죠. 채무자가 어떤 거를 야 이건 내가 너한테 진 채무인데 나는 이제 해소하고 싶어. 나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럼 채권자가 됐어. 끝이야. 나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 라는 게 사실 결제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쓰이는 거, 그게 결제 자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현금인 거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은 나는 오케이죠. 왜냐하면 현금은 내가 어디든지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결제 자산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금 받아도 돼. 나는 어떨 때는 나 증권 받아도 돼. 나는 책상을 받아도 돼.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채권 채무 관계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림을 이제 한번 좀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이앱이라는 그 아일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시면 페이입니다. 페이, 그죠? 이게 페이라는 게 페이먼트라는 게 여기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추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앱 광고 보면 이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서 따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것 같은데. 우리가 재미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잊어버린 것 같은데, double coincidence of want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바이레터럴 미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데, 나는 소금이 필요하고 이제는 고기가 필요한다. 그래서 그 사람 둘이 만나서 원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나야만이 물물 교환인 거죠. 그게 원시 사회 시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물물 교환보다는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이 앱이라는 아일랜드에 있어서는요. 그 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물 교환 화폐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였냐면 이 돌에다가 기록합니다. 이 돌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철이와 영이, 철이는 영이한테 얼마큼 돈을 줄 게 있다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그는다 그러더라고요. 짝대기로 그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돈 갚으면 그 지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누가 이거 훔쳐갈 수 있잖아요. 이 증거를. 그래서 크게 도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밌는 게 옛날 시대에도 실제로 우리가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신용 사회였습니다. 신용 이게 굉장히 크레딧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는 개념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라는 캐시라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제학자는 money is memory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이론적으로는 페이퍼도 있는데 아주 날쌘 페이퍼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채권 채무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받을 게 있고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해소될 때 우리가 화폐라는 것을 써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장부가 있다 그러면 그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누가 누구도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으면 그걸 지워가면서 하면은 우리가 그런 장부만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공개돼 있고 누구나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화폐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마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릭션이 발생하는 거죠. 저 사람이 메모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 전체의 시스템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화폐를 쓰는 겁니다. 화폐를 써서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아마 이 섬에서 만들었던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마 앞으로는 이게 올 수 있는 사회가 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말하는 블록체인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모든 기록들을 장부 하나에다 기록해두고, 그죠? 모든 게 공개되고, 그러면 화폐라는 게 이런 현금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장부 나에 있어서는 장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돈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저는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본 게 굉장히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이어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데 결제 자산, 이제 세르먼트 에셋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르먼트 에셋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뭘 쓸 거냐가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책상으로 할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물로 할게. 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받으면, 채권자가 이거 받으면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그 계약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회적 합의를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제 금을 썼지 않습니까? 금을 가지고 이제 국가 체계가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왕권 정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희소 가치가 있는 금을 가지고 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찌 보면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이제 화폐, 피앗 머니를 발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그죠? 그 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결제 자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국가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가지고 통화를 우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은 국제 거래, 그죠? 그러니까 국제사회,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여전히 금이 그 세르먼트 에셋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또 대표적인 게 미달러죠. 미달러도 워낙 통용성이 높으니까 그걸 우리가 결제 자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한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 세르먼트 에셋으로 뭘 쓰느냐? 당연히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쓰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의 경제 주체에 있어서는 실제로 결제 자산이 또 사실은 이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제 자산은 당연히 중앙은행 화폐죠. 근데 그 밑에 실제로 우리 일반인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상업은행 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중앙은행 화폐를 얘기를 드신다면 제가 커피 점에 가가지고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그럼 제가 현금을 지급했죠. 그럼 현금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제가 끝난 겁니다. 그럼 그때는 결제 자산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간편 결제 있지 않습니까? 토스 같은 거. 그래서 너 결제번호, 아니, 너 그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우리 더치페이 한 거니까 내가 그냥 n분의 1을 내줄게. 그럼 토스에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 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제 결제 계좌에서 그 상대방의 결제 계좌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결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상업은행입니다. 그죠? 상업은행. 그죠? 그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의 북에 있는, 그죠? 상업은행의 북에 있는 제 디파짓하고 상대방의 디파짓 어카운트에서, 제 어카운트에서 빼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상업은행 화폐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생각하시면 왜 어떻게 커머셜 뱅크가 어떻게 머니를 창출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많은 정설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업은행이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냐, 머니 크리에이션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용으로 한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뭐 9천만 원만 집 사는데 쓰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그걸 생활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은행은 제가 대출 심사가 승인이 끝나자마자 제 통장, 디파짓 어카운트 1억을 꽂아줍니다. 그죠? 저는 9천만 원은 집 살 때 쓸 거고요. 그럼 1,000만 원이 남는 거죠. 1,000만 원, 근데 보시면,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은행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산적으로 제 계좌에다가 1억을 꽂아준 겁니다. 그죠?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머니가 지금 크리에이션 된 겁니다. 저는 그 디파짓 어카운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스 가지고 상대방한테 제를 돈을 쏘아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머니가 돈 거지 않습니까? 결제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미있는 머니 크리에이션 할 때, created from, 이렇게 말을 씁니다. created out of thin air란 말을 씁니다. thin air. 아무것도 없는 air.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머니가 크리에이션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이 실제로 상업은행 머니가 우리 지금 결제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지금 우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쓰이는 머니 있지 않습니까? 머니를 전부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업은행을 통해서 머니 서플라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얼만큼 이루어질 거냐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 어떤 성장률, 그 다음에 금리 수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죠? 내생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실제로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가 머니 크리에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정해지는 거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 경제 내에서 결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중앙은행 화폐하고 상업은행 화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머니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결제 자산으로 쓰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게 키 컨셉입니다. 지급결제에서는 키 컨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좀 더 뒤에 그 은행관 강길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면서 제가 설명을 그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클리어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자산이라는 게 꼭 제가 우리나라 뭐 화폐뿐만 아니라 금, 그죠? SDR이 있습니다. IMF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SD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제가 말씀드린 달러나 이엔, 그 다음 파운드, 뭐 유로 같은 게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가상화폐라고 해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화폐로. 미국 같으면 이제 SS로 커머디티로 인정을 했고 유럽도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상화폐입니다. 버추얼 커런시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결제 자산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통용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디지털 커런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커런시랑 디지털 커런시가 이게 거의 혼용도를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커런시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옛날에 그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죠? 그 도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네이버인가? 어디서 썼더라? 근데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버추얼 커런시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버추얼 커런시고요. 디지털 커런시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실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발행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커런시로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실 때는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냥 fiat money를 말합니다. 근데 단순한 이게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에 대한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앙은행 제가 아까 금방 상업은행 화폐 그 크리에이션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out of thin air에서 아무 데도 없는 데서 그냥 머니가 크리에이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은행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전산적으로 넣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화폐를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 화폐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기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머니 크리에이션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에 대한 통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참 논쟁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드리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지급결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신지 제가 서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급, 청산, 결제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볼 수 있는 단계가 요것만 보이는 겁니다. 요것만. 지급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요것들을 청산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클리어링. 그 과정이 사실은 금융결제원이라고 강남에 있는데요. 소재하고 있는데 금융결제원에서 그 밑단을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단계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결제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결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에는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대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클리어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청산이라는 개념은 우리 법정 용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청산하는 거, 리퀴데이션 하는 거. 회사가 파산했을 때 아예 그냥 자산 부채를 다 떨어가지고 이제 그 소유주들한테 나눠준 거 그 청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산은 클리어링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또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인지요. 이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지급, 청산, 결제라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뭐 수취인, 지급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공급하고. 그런데 먼저 이렇게 제가 지급인이면 제가 아까 저 토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체 의뢰를 합니다. 쏘져요. 그러면은 제 뱅크 어카운트에서 제 그러니까 뱅크죠. 그러니까 제가 디파짓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뱅크가 그 거래 정보를 어디다 쏘아주냐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산기관, 금융결제원에다 쏘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수취인은 그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 은행에서 제가 아까 돈을 쏘았을 때 그게 당신 계좌에 돈이 있어 이런 것도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그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제 요게 그림이 좀 약간 우리 실정하고 약간은 안 맞긴 한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러면 여기서 그 아까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보내면 은행이 아까 수취인한테 그 계좌,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행의 계좌로 돈을 꽂아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관계는 다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뱅크 A는 이거는 뱅크는 돈을 실제로 이 뱅크에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뭐만 주냐면 거래 정보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급인이 이 수취인한테 돈을 줘야 돼라고 하는 정보만 줍니다. 그러면 주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방법은요. 이 은행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수취인의 계좌로 그냥 돈을 쏘아줍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돈을 보낼 때 바로 인터넷 뱅킹 하면 바로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누가 저한테 돈을 쏘면은 제 계좌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은행 제가 그러니까 보내는 지급은행이 수취은행한테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보내는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바로 보내지 않고 이 은행이 책임을 지고 이 수취인한테 돈을 먼저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뱅크 여기는 이미 돈이 나갔는데 돈이 나갔는데 이 은행은 여기서부터 돈을 안 받았거든요.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이제 발생한 거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우리 뭐 인터넷 뱅킹하는 그 건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전산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급인과 수취인의 이 정보들을 서로 물론 이 은행이 이 은행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은행이 여기한테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루 종일 내내 기록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B에 A에서 A, B, C까지 있겠죠. 이것들을 다 기록하다 보면 마지막에 장부 다 떨어내면 그죠? 한 5시 반 정도 되면 다 보면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뱅크 A는 돈을 얼만큼 받아야겠다는 게 나올 거고요. 그죠? 뱅크 B는 얼마를 줘야겠다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이 클리어링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금융결제원이 그 전산 시스템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북들을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금융결제원이 뱅크 A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하면요. 여기다 한국은행에다 통보해 줍니다. 자, 뱅크 A는 뱅크 B한테 돈을 줘야 돼.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통보해 주면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뱅크 A하고 뱅크 B는 한국은행에다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당좌 계좌라고 하는데요. 당좌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A는 한국은행 당좌 계좌를 통해서 A 계좌가 있죠. 한국은행한테 요청합니다. 내가 한국은행 A 계좌에 내가 돈이 뭐 1억이 있는데 B은행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 계좌에 있는 1억을 빼가지고 B은행 계좌에다 넣어줍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은금융망이죠. BOKY에서 그 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자산이 상업은행 화폐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실제로는 결제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여기 상업은행 화폐로 이루어진 건데, 근데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보시면 한국은행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실은 모든 걸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 결제 완결되는 거는 사실은 한국은행의 계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가 모든 걸 결제가 완결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결제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A와 B의 아까 말씀드린 그 포지션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이 정산된 것들이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이게 결제 계좌 간에 자금이 오고 가면서 결제가 다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전날까지 다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또 그 다음날 발생하는 것들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결제원이 계속 포지션을 또 관리를 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가 아까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하나는 현금이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자금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이 자금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준입니다. 지급준비금입니다. 말씀드린 지급준비금이 지급준비금. 그래서 한국은행 그냥 계좌에 있는 거죠. 한국은행 전산적으로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이 자금이 오고 가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지급준비금을 얘기해드리는 건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새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와가지고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은행을 안 거치고 이제 IT 기업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급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로 지금 핀테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핀테크 앞단을 보시면, 앞단을 보면 은행을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뒷단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은행 계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은행이 아닌 것 같은데, 은행처럼 안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 뒤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제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간편 결제라고 하시지만 간편 결제 기본적으로 뒤에 보시면 본인의 계좌를 줘야 되잖아요. 디파짓 어카운트 번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는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뒷단에는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프로세스에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외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죠.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그거는 지금 제가 한번 기억했다가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액 결제 시스템이 한번 나올 때 다시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추가된 질문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급 결제, 아까 말씀드린 지급 결제와 요것들을 가능한 게 지급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죠? 아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이걸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시스템들이고 이것도 시스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단에서 아까 제가 그랬었죠. 뱅크 B는 뱅크 A로부터 자금을 아직 안 받았는데 수취인한테 줬잖아요. 그죠? 화폐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차액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제하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2단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업은행 화폐잖아요. 근데 2단에서는 이루어지는 것들은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의문을 제기시킨 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취인이 받았을 때 그 화폐의 가치랑 여기서 이루어질 때의 화폐의 가치가 동일한가? 1대1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여기서 돈을 꽂아줬는데 여기서 쓰이는 결제 자산은 중앙은행 화폐고 여기서는 상업은행이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를 그냥 꽂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1대1이 성립하는 것인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급결제 안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화폐의 안정성입니다. 화폐의 안정성.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쓰이는 이 화폐랑 값어치랑 상업은행이 쓰는 화폐랑 값어치가 1대1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그러지면 사람들이 이제 안 받겠죠. 그죠? 나는 그러면 내가 상업은행에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받겠다는 거죠. 그거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럼 나는 중앙은행 화폐를 받을래. 그래 모든 사람이 중앙은행에다가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안정, 이 돈의 흐름의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관의 엄밀성을 따집니다. 기관이 정말 건전하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 머니 크리에이션 하는지를 항상 감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독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고요. 또 금융기관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이 금융 안정, 이 돈의 가치, 돈에 대한 믿음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굉장히 부수적인 시스템들인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급결제 시스템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자금만 얘기했고요. 뒷단에 가면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증권, 파생상품 쭉쭉 있는데요. 그것들까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이것도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보시면 이제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지급수단 아까 그 페이먼트 메소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방식이 있고 비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대면이라면 면을 본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 방식이고요. 비대면은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뭐 쉽게 이게 뭘 얘기하고 하는지를 알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 기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참여기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잘 선별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산기관은 요거는 좀 한국거래소는 좀 놔두시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금 쪽 사이드만 얘기해 드리면 금융결제원이 청산기관을 맡고 있고 결제기관은 한국은행이 맡고 있다. 요거는 이제 증권 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급결제 제도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들이 복잡하고요. 이게 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법률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요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만 하나만 일단 나중에 위에서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에 있는 결제 계좌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금융결제원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산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라는 은행이 참여했을 때 마지막에 다 북키핑을 해서 다 밸런스를 포지션을 본 다음에 A는 받을 거, B는 줄 거 이런 것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차익결제, 그래서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11시에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이걸 하는 게 청산소의 그게 이제 금융결제원인데요. 그 개념이 이거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시스템에 있어서 또 응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안정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급결제를 통해서 금융안정을 꾀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문제는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제 리스크라고 합니다. 결제를 하지 못하는 리스크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일반 경제 주체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없어서 내가 지급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없어서 그럴 때 발생하는 이제 결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 금융시장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은행 A에서 은행 B로 아까 그 금융결제원에서 그 된 차익결제 포지션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결제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 있는 은행 A의 당좌 계좌에서 그죠? B은행의 한국은행에 있는 당좌 계좌로 자금이 이동할 때 그때 이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은행 A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유동 자산이 은행 B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밸런스 시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단기 금융 시장이라는 게 은행과 은행 간끼리의 단기 금융 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콜 시장, 또 뭐 리포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고리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은행 A가 한국은행에 있는 지중계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당좌 계좌에다가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지급준비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급준비금을 덜 쌓고 있어가지고 11시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급준비금을. 그 지급준비금을 A는 B한테는 없으니까 어떤 C한테 빌려오겠죠. C한테 빌려오는데 조건을 줍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금리가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 은행 간 금리. 결과적으로는 단기 금융시장이 은행 간 단기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결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제가 없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러면 이게 자금이 오고 가는 게 맞냐? 그러면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은행 A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들을 주택담보대출로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나는 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손님이 와가지고, 고객이 와가지고 내 자금을 아까 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비유동성 자산을 바로 매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 바로 처분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은행 A는 빌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죠? 그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재밌는 게 은행 A와 은행 A에 내가 현금성 자산과 비유동성 자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레이쇼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게 결과적으로 또 단기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게 가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높게 가게 되면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비유동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처분이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돈을 너무 비싸게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 은행의 입장 A에서는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비유동성 자산은 높지 않겠죠. 그죠? 차라리 유동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그래도 높겠죠.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은행들의 부채가 이 밸런스 시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7분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제 리스크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결제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제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뒤에 보시면 뭐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법률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무슨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일 앞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유동성 리스크라는 것은 아까 자금 결제 사이드에서 보시면 제가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동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 C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 C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 D한테 가야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어떨 때는 돈이 못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러려면 진짜 높은 금리로 돈을 줘야겠죠. 그죠? 그런 금리로 줘야서 돈을 빌려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는 거,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는 이제 결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신용 리스크인데 이건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제가 항상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비유동성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 자산은 비유동성 자산에 비해서 이자가 낮잖아요.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주는 거하고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뭐 은행간끼리 제가 뭐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은행 입장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리가 더 높고 채권금리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운용하게 되면 수익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주택담보대출 같이 이렇게 좀 금리가 높은 거에다 제가 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대부분 은행들이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급준비금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거를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고요. 많이 부족했을 때 돈을 빌려야 되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냐면 지급결제 쪽에서는요. 받을 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결제해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제 참가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는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잘못해서 금액을 1억 넣을 거를 10억 넣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운영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법률 리스크는 잘 발생하지는 않고요. 시스템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급결제 전체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 발생하는 건데 그걸 좀처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딱딱한 얘기인데 이런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적인 게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액 결제를 지금 한국은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한 번 청산합니다. 청산 포지션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1시, 그죠? T+1에 우리가 이제 결제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아까 받을 B는 아까 은행 A는 은행 B한테 자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은행 B는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거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죠? 그때 이제 그러면 빨리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까 결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그 다음날 11시에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오후에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제 주기를 단축해가지고 상대방의 돈을 채권자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안이들이 있고요. 이거는 증권 대금이나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증권 쪽과 사이드가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 그 이용 관리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사실 이제 그 제도 결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시스템이 어떤 게 갖춰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거액 결제 시스템, 소액 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 뭐 파생 상품 결제 시스템, 외환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표현하면 이게 스키매틱입니다. 개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가장 밑단이죠. 우리 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요것뿐입니다. 요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금 결제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외환 결제, 증권 결제, 파생 상품 결제 이걸 좀 제가 같이 붙였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기관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한국은행 하는 금융망에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외환 결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외환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뭐 CL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얘기고요. 좀 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우리가 주식, 채권, 그다음에 파생상품 혹시 뭐 옵션 선물하시는 분들 또는 장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총괄하는 데가 이런 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청산하는 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한국거래소, KLX, 예탁결제원, KSD, 그죠? 또 KLX 중에서도 또 장외 파생만 또 하는 경우 복잡한 이런 청산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가 모두 다 중앙은행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하는 금융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또 아직까지도 이 자금 결제 쪽 사이드에서는 아직 상업은행을 통해서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대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향후의 방향은 이것들을 다 이제 자금 쪽 사이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 장기 플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 지급결제 쪽이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도 저도 사실은 금융결제국에 배치받으면서 청산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도 이렇게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다 이해하시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벌써 2008년 되는데 리만 브라더스 파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사실은 요거 하나로 거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리만 브라더스는 망한 게요. 그 전에 이제 베어 스톤스가 망했죠. 그러니까 망한 것보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어 스톤스나 리만 브라더스는 왜 망했냐면요.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이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리포 시장이라는데요. 환매 조건부 매매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은행 간 시장인 콜 시장에서 이런 데서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가지고 비유동성 자산을 사는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것들. 대출을 많이 해주고요. 요건 점점점 커지고, 그죠?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자기 북에 있는 자기 자산인 현금성 유동 자산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이런 거죠. 돈을 왕창 빌려서 해놓고 또 여기서 이제 뭐 누가 아까 말씀한 결제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결제를 해주고 빌려서 결제해주고 빌려서 결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린 거죠. 이 시스템을. 근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이 온 겁니다. 좀 이상한데 북이 좀 이상해. 망할 것 같아. 그러면서 기관들이 하나하나 리만 브라더스 망할 것 같다 하니까 자금을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할 돈을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비유동성 자산을 바로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하는데 시간이 무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만 국채라 하더라도 굉장히 유동성 자산 아닙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필요하는 자산인데 심지어 국채를 팔다 하더라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요. 내가 오늘 판다고 해서 바로 그날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T 플러스 1일,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T 플러스 2일 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이 결제 시스템이 만일 그 당시 안 돌아간다. T 플러스 2일도 결제가 안 된다. 그러면 몇 개의 은행이 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금 못 빌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왜 위기가 더 확산되냐, 더 커지느냐면요. 이겁니다. 저쪽에서는 돈이 떼일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데 요걸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빨리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시장에다가 싼 값에 헐값에 파는 겁니다. 파이어 세일을 합니다. 파이어 세일. 그러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죠.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는 거죠. 회사채 시장이 폭등하고. 그죠? 근데 내가 오늘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5%만 발행하면 되고 싶은데 갑자기 시장에서는 회사채를 못 믿겠으니까 막 7%, 8%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회사들이면 회사채를 발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럼 회사채 발행 못 하면 내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내가 좀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사채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계획이 다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기본적으로 이 실물 경제까지 쫙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관리입니다. 은행의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관리. 근데 그 유동성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급결제에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거액결제 시스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 전반을 이제 이렇게 스키매틱을 그려본데요. 보시면 정점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화폐를 발행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폐는 최종 결제 자산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모든 밑에 하단의 결제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제도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결제, 소액결제 시스템에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리어링만, 차액 정상만 해주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증권결제 시스템, 주식, 채권, 플러스 여러 가지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증권결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한 쪽, 달러, 뭐 이하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은요, 우리는 이제 BOK 와이어라고 그러고, 대부분 와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94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이제 뭐 자금이체들, 뭐 원화자금, 외화자금 이런 굉장히 많은 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평균 제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40조인가요? 그렇게 250조인가 그렇게 자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오고 가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일례로 제가 옛날에 신한은행하고 KB랑 이제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오고 가는데 그때 얼마든지 몇 조를 한 번에 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쏘았나 봐요, 자금을. 근데 저희가 이제 화면이 있거든요, 모니터가. 근데 갑자기 이게 막대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몇 조가 한 번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도 좀 경험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큰 자금들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디테일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급결제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기관입니다. 참가기관. 누가 참가할 거냐. 그죠? 왜냐하면 그 참가기관이 파산하거나 그러면 지급결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액결제 시스템이 제가 최종 결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스트릭트하게 어떤 참가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은행이 이제 58개, 지금 이게 8월 5일 기준입니다. 비은행들,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보험회사, 정금사, 기타 이런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좀 이거를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결제 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결제원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핀테크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는 사실은 거액결제 시스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최종 결제만 금융기관들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핀테크 영향은 아직은 없는데요. 향후에 저희들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이 중앙은행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과연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슈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거액결제 시스템에 주로 은행만 참여했는데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해보겠다 했는데요. 그것들은 상당히 이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급결제 전체의 이제 지형이 바뀔 때 그런 것이 많이 검토되겠는데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핀테크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접점에 있는 것들은 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12개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거기와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우리 CD 있죠. ATM기 같은 게 있죠. CD ATM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ATM기 같은 게 있고요. 여러분들 쓰는 이제 직불카드, 그 다음에 우리 토스 같은 게 CMS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요. 12가지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밑에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각 금융기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결제는 그것들에 대한 청산, 즉 자금 포지션을 정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소액결제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결제 시스템도 이 리스크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도 거액결제 시스템을 관리할 때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리스크,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 그거 두 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신용 리스크 관리는 제가 말씀드린 참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건전성을 항상 평가하고 있는 거죠. 눈을 이제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죠. 건전한가 안 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사실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이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차액결제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순채무 한도제, 사전 담보 이치제,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라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제도를 통해서 아까 A 은행이 B 은행한테 자금을 최종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상하고 이런 제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채무 한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A은행은 이제 아까 일이 하루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은행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줄 돈이 예를 들어 뭐 10조가 됩니다. 10조, 20조. 줄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이 파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사전적으로 그 액수를 정해놨습니다. 더 이상 그 액수를 벗어나서는 그죠? 줄 돈이 그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캡이라고 그러는데요. 캡을 씌워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을 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해버릴 수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저희가 담보, 국채, 굉장히 우량 채권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에 받아가지고 이 기관이 못 갚았을 때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만큼에 상응하는 자금을 줘서 결제가 그러니까 받아야 될 금융기관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게끔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제도, 이런 리스크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항상 저희가 이것들을 리뷰를 하고 문제점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자금 쪽 사이드 결제만 했습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 외환 결제 시스템, 파생상품 결제 시스템까지가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게 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어려운데요. 왜 어렵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쪽 사이드의 결제는 되게 쉽습니다. 자금만 오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채권 채무가 관계가 해소되는데요. 증권 결제는 기본적으로 왜 이게 발생하냐면 채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죠? 채권을 산 쪽은 판 쪽에다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제 자산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증권이 왔다 갔고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증권 결제 시스템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먼저 넘겨줬는데 자금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먼저 갔는데 증권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같은 그런 게 망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문제는 파산 관쟁이 들어와서 다시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다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자산, 부채 다 떨어내서 그래 이제 너한테 이걸 줄게. 이렇게 하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증권 쪽 판 쪽과 산 쪽이 이 증권이 오고 가고 그 반대급부로 자금이 오고 갈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증권 시스템, 결제 시스템은 이렇게 합니다. 두 개를 맞물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증권을 넘겨갈 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빼먹었는데 한국예탁결제원 KSD라는 게 그 기관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줄 때 증권을 먼저 받습니다. 홀드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또 자금 쪽,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한국은행한테 알려줍니다. 자, 증권이 넘어갑니다. 증권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자금 있죠? 자금을 넘겨줄 사람은 자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자금을 넘겨주는 순간 그걸 한국은행에 통보를 해서 야, 자금이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채권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시차로 0.00001초가 차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워낙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 쪽 사이 결제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 증권 쪽을 결제를 해주는 것. 증권 결제의 결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자금 쪽 사이드처럼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에다가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증권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A는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다 이런 거 있는 거죠. 그걸 팔게 되면 B한테 팔았다 그러면 그 예탁결제원은 삼성전자 그 주식을 빼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아까 자금 쪽 사이도 똑같은 거죠. 그게 증권 쪽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쪽 사이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증권 쪽 사이드는 이런 결제 리스크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제 중앙예탁기관, 이게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그런 이제 그 증권을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북 엔트리라면 계좌 대체. 그러니까 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북에서 엔트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중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런 청산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아까 자금 쪽 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증권 쪽 사이드도 증권 쪽 사이드도 예탁결제원이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하루에 증권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A, B, C, D 뭐 팔고 사고 하루도 어마어마하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A가 B에다 팔았다고 해서 A한테 B 증권 넘겨주고 다시 자금 넘겨주고 B, C 하루 종일 하면 전산이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소, CCP라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제 거래소가 하는데 한국 거래소가 전산적으로 그 매매 거래 체계 계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 결과적으로는 A는 B한테 판 거야. 그리고 B는 이제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지션을 만들어준 거죠. 그것들을 예탁 결정에다 넘겨줍니다. A에서 B로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주십시오. 라고 오고, 그거에 대해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자금은 한국은행한테 이제 통보가 오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에서 같이 동시에 원타임에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증권결제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그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 리스크가 그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결제 리스크는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양방에 한쪽은 갔는데 한쪽이 안 가는 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시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옛날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전에 페이퍼 크라이시스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은행들이 실제로 이 페이퍼, 즉 증권들이 실물로 있다 보니까 실물이 가는데 시간 걸리고 자금이 오는데 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페이퍼 크라이시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전산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두 개 한국 예탁결정과 중앙은행이 동시에 전산도 서버 또 서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원타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채권, 한국거래소가 청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이 하고 있고 대금결제는 한국은행인데 보시면 아까 제가 주식 같으면 이틀 걸리죠. 이틀.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내가 오늘 주식을 판다 해서 그날 당일날 주식 대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증권사도 뭐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제가 T+2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되면 그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국채 같은 건 T+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외 시장, 이게 장내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거래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외 시장. 장외 시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입니다. 그냥 장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장내에서는 어떤 상품의 가격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그죠? 왜냐하면 보시면 KRX, 한국 거래소 보시면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이 순간의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순간에 매칭됐던, 거래가 매칭됐던 그 가격을 그냥 쏘아주는 거죠. 그죠? 그게 거래는 하나 존재하죠. 근데 장외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격을 누가 거래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외 시장은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좀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장내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래소, 내가 여기서 정해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거래를 하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은 한국 거래소, 예탁 결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에는 누가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거래가 실제로 그 매매 체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뭐 결제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뭐 벌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T+1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빨리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결제 시스템 넘어가겠습니다. 파생상품 결제 시스템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제가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 거의 60, 70%는 요거 얘기만 합니다. 파생상품 결제 시스템. 요거의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근데 그걸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가장 문제, 아까 리만 브라더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생상품이 대체 얼만큼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자체도 몰랐고요. 금융 당국도 몰랐고요. 투자자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뭐가 이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장내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주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스왑이나 옵션 같으면 다 이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보겠죠. 이 친구는 이 회사는 포지션이 얼마야, 플러스 얼마, 뭐 인더머니, 아웃머니 다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파악하는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래 기록 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이 포지션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일단은 파산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금 쪽 사이드에서 단기 자금을 못 구하다 보니까 파산했잖아요. 근데 파산하고 나서도 이거를 리퀴데이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외 파생 상품의 포지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G20 회의, 그러니까 정상들이 모여서 자, 이 시장을 한번 개혁을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거래 정보 조장소를 구축한 겁니다. 자, 거래 내역들을 다 보고해. 이제부터 파악하겠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거래 플랫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날에 메신저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거래를. 그래서 거래가 이게 저는 메신저로 해서 이 거래가 성립된 거라고 했는데 저쪽 상대방은 나 그거 까먹어 버렸는데 근데 내 북에서는 이미 기록이 됐고 상대방 북에서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나 내 북에는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옛날에 팩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팩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빠질 수 있고 그런 이제 대사라고 그러죠. reconciliation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그럼 모든 게 전자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라 하는 것들을 이제 개혁 과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래 내역은 알 수 있지만 아까 포지션 정보가 사실은 엄밀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장외 파생 상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2014년 6월에 시작한 금리 스왑입니다. 이자율 스왑 또는 금리 스왑 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원화 베이스로 하는 금리 스왑 거래는 모두 다 그죠? 장외에서 거래를 하긴 하지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청산소, 그죠? 한국거래소, 청산소회를 통해서 청산을 해라라고 이제 의무화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은 이제 플러스인 기관이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기관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있는 기관들, 돈을 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기관이 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쉽게 위험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런 위험 관리 체계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의무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 청산은 이게 2009년에 시작해서 피츠버그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의무 청산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했지만요. 그 다음에 상품을 이자율 금리 수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외 파생 상품까지 확대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외 파생 상품이 대부분의 시장이 크게 이자율 수합하고 외환 수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뭐 CDS 이렇게 신용 수합 거래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들이 시장이 굉장히 작고 우리나라는 금리 수합 같은 것들 이미 CCP 청산했기 때문에 향후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외환 수합 거래인데 그거는 이제 의무 청산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급결제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하냐 해가지고요.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FMI. 그래서 Principles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그래서 마켓이지 않습니까? 이 마켓에서 일어나는 이런 리스크들,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리스크, 그다음 신용 리스크.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이것들을 운영하는 청산소가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냐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것들이 2012년 제정이 돼가지고 한국도 이거를 채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이 기준을 지금 주요 나라는 다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규제책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선물 옵션 같은 한국거래소 다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꼭 결제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중은행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게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분류하기 어려워서요. 장외 시장인데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근데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그 거래들을 한국 거래소가 다시 떠안아 가지고 떠안다 보려도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청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을 정해 줍니다. 각 기관별로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돈을 받을 기관이 있을 거고 이제 줄 기관이 있죠. 그거를 이제 그거를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제은행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제 쪽 사이드가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망가지면 사실은 자본시장도 영향을 받는 거죠.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청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한국거래소는 이 리스크 관리가 그래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금 쪽 사이드 리스크 관리는 되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금만 오고 가면 되고요. 증권 쪽 사이드 결제 시스템도 되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동시결제만 쫙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죠? 증권만 확보되고 자금만 확보되면 그냥 땡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청산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파생상품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고 가령해 보실게요. 선물에 따라서 내가 지금 롱 포지션이 있냐, 숏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에 따라서 그래서 수합 가격이 어떻게 달라서 제가 지금 인더머니, 내가 지금 돈을 받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줄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수합 가격이라는 게 매일매일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파생상품이라는 게 내가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합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 거래지 않습니까? 3개월 뒤에 이게 결제가 완결되는 거잖아요. 그 상품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3개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10년.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은 20년짜리 지금 이자율 수합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 이 거래가 20년까지 있는 겁니다. 20년까지. 생각해보시면 그 중간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증거금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중요한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날짜를 생각이 안 나는데 한맥 증권 회사 있죠. 한맥 투자증권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400억 정도인가 손실을 보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겁니다. 원래 한맥 제가 알기로는 선물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 회사로 들어보니까 선물 거래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거래가 잘못돼가지고 그 fat finger라고 해도 숫자를 잘못 입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낮은 가격에 놓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계약 체결돼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리스크 한 기관이 파산했을 때 받을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을 쪽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런 개시 증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먼저 그런 파산에 대비해서 먼저 증거금, 돈을 먼저 내놓습니다. 한국거래소 돈을 먼저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변동증거금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상품은 시시때대로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내줘야 될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죠?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또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하는 게 변동증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기관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다른 기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참가 기관들이 다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공동기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국거래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기 파키드에서 돈을 꺼내서 그런 것을 이제 손실을 보전해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한국거래소 책임을 져라 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런 거 했는데요.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외파생 상품 시장이 전 세계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장외파생 상품은 국내 기관끼리 거래하는 것보다요. 국외 기관, 다른 나라 은행들과 거래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유럽 쪽에서 봤을 때 한국 거래소 이런 위험 관리 체계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래를 하잖아요. 청산기를 보는데 위험 관리가 체계가 좀 이상하네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는 그 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금융기관에 또 우리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상대방도 우리를 보는 거죠. 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된 이유가 유럽의 금융감독기관인 에스마에서 그 이후 상위기관인 EU에서 이게 좀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바꿔야겠다 해서 그런 압력도 있었고요. 또 우리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더 선진화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도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한 스킨 인 더 게임 그래서 저도 판돈을 건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나도 책임을 질 테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 지급결제 시스템, 자금결제나 증권결제, 외국과는 그렇게 많이 연계가 안 돼 있는데 파생상품 결제 시스템은 해외랑은 너무 많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특징이고요. 한 단계 넘어가면 외환결제 시스템은 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재무자원 사용 순서, 청산기관의 복구 및 정리 절차, 국가 간 협력 체계. 이게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가장 핫 이슈가 이겁니다. 아까 말했처럼 우리나라 같은 한국거래소가 만일 망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망하면 장외파생 상품의 시장 거래는 아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자본시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관은 나는 금리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시장 그렇게 들어갔는데 포지션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샥이 오는 거죠. 금리 리스크가 갑자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럼 이제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걸 연쇄적으로 되면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국제적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들인가 청산기관이 망해도 대체가 되고 그 다음날 바로 자본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리커버리를 하고 아니면 빨리 청산할 거면 빨리 청산하자. 그 다음에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논의가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만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하나가 망가지면 골드만삭스가 참여하는 아까 청산기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전 세계 국가적인 관계된 국가끼리 어떻게 협력을 만들 것이냐. 그런 체계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요. FMR의 Recovery Resolution,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그룹에 저도 이제 회의 가서 참석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제 확정된다고 그랬었으니까 외환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환결제 시스템은 아까 증권결제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특정 기관, 골드만삭스랑 제가 이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외환거래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달러를 사고 싶은 거죠. 달러를 사고 싶고 근데 이제 달러를 그러니까 원화를 지급하고 골드만삭스 제가 원화를 지급하는 거죠. 원화를 지급하고 제가 골드만삭스는 저한테 달러를 주는 거죠.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골드만삭스는 사실은 본점은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글로벌 기업들을 잘 보시면 이게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꼭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본사가 영국에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리만 브라더스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인데 불구하고 청산 결정을 했던 거는 사실은 영국에서 했잖아요. 영국 FS 그 당시에 이제 FSA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청산 결정 그런 것들을 결정해 준 거잖아요. 미국과 협의해서요. 그래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일단 골드만삭스가 사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요. 저는 원화를 줘야 되고, 그죠? 저는 달러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달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저한테 달러를 줘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에다가 원화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원화 계정. 그죠? 골드만삭스가 SC 제일은행에다가 원화 계정 하나 만들겠죠. 그죠? 저도 물론 SC 은행에다가 제가 원화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골드만삭스,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 예를 들어서 JP 모건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에다가 달러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죠. 달러 계정. 당연히 골드만삭스도 JP 모건에다가 달러 계정이 하나 있겠죠. 그냥 예금 계좌입니다. 예금 계좌. 그러면 거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여기서 저는 원화를 주면 되니까 원화를 SC 제일은행에다 얘기를 해서 자 골드만삭스로 자금을 옮겨주십시오로 하면 되잖아요. 원화는 갔어요. 골드만삭스도 JP 모건에다가 달러를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하면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증권결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쪽은 갔는데 한쪽은 안 갈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시차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저쪽은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줬는데 저건 안 갚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외환결제 시스템에 지금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코레스폰던트 뱅킹 시스템이라 가지고 코레스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이게 안 맞잖아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CLS라는 이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 가입한 2004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 연준에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는 이겁니다. 외계인이 이거 망가뜨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아예 망가지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지구를 침략하려면 이것만 더 터뜨리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외환결제의 대부분 70%는 이 CLS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SC 은행하고 JP 모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JP 모건,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JP 모건, 그러니까 아까 골드만삭스가 뭐 JP 모건을 통하던 어떤 간에 JP 모건을 통한다고 가정할게요. JP 모건을 통해서. 근데 JP 모건은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미국 페드가 있습니다. 페드 보드에다가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거기다가 결제 계좌, 아까 말하는 지급준비금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SC 제일은행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 BOKY에다가 원화 계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그 거래를 CLS 은행, 아까 우리 같으면 이제 이게 똑같습니다. 증권결제나 파생상품 결제나 외환결제나 다 똑같습니다. 청산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거래 한 건 한 건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거래들을 다 아까 말씀드린 CLS라는 이 은행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내가 줄 게 얼마 있고 받을 게 얼마 있고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쫙 누적한 다음에 포지션을 딱 정하는 겁니다. A은행은 얼마 받을 게 있고 B은행은 얼마 줄 게 있고 그러니까 원화 쪽 사이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달러 쪽 사이드면 달러 쪽 사이드가 되겠죠. 그런 게 포지션이 정해지잖아요. 그거를 CLS가 다 모아서 통보를 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자, 당신은 원화 얼마 내야 되고 달러 얼마 내야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CLS가 다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내 포지션이 제가 순 포지션이 원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원화를 CLS 은행에 넘겨줍니다. 쫙 넘겨주면 CLS는 원화가 들어왔구나. A는 들어왔어. 하면은
또 A가 이제 받아야 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받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면 그거를 보고 달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쪽 A은행으로. 그죠? 그게 거의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쪽은 갔는데 한쪽은 안 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LS 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차가 이렇게 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가 다 깨어 있는 시간, 그 시간대에 자금을 이제 서로 결제하는 겁니다. 내가 페이인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난 받을 거 있으면 CLS는 이제 그 다른 은행을 통해서 페이 아웃, 그래서 뭐 돈을 받는 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환 결제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시중은행들, 외환은행 대표적으로 외환은행이나 다른 뭐 국민은행, 다른 은행을 통해서도 아까 기존의 방식, 코레스판던트 뱅킹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A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금방 정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 끝내야 되니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이 금융시장의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자금 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 파생상품 결제 시스템, 뭐 소유 결제 시스템, 그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왜 존재하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빨리빨리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날에, 그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질질 끌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내 유동성이 얼마인지를 알고 또 거래를 들어가는데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제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상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인프라가 잘 작동하는 것이 금융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에 대한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결제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 시스템이 작동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은행 화폐를 결제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저걸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사적인 화폐를 발행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 인프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시스입니다. 아까 제가 은행과 은행간끼리 유동성이 오고 가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고객이 자금을 쏘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금을 못 쏜 거잖아요. 은행에 내가 유동성이 없을 때. 그런데 그 유동성은 내가 그러면 다른 은행에도 돈을 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은 금리잖아요. 금리 수준. 그죠? 중앙은행은 뭘 결정하냐면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생각해 보시면 아까처럼 신용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A은행은 지금 지급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저쪽선 돈을 내가 못 빌리겠는 거예요. 신용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폭등하잖아요. 금리가 폭등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수준이 훨씬 밑인데, 그죠? 훨씬 밑인데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랑 중앙은행 생각하는 금리랑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급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급결제의 리스크를 저희 국 같으면 지급결제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은행과 은행간끼리 자금이 오고 갈 때 어떤 문제가 없는가. 거기서 어떤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는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저희가 거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소액결제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항상 평가하고요. 주기별로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내가 이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뭐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를 통해서 뭐 생체 인증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한국에서 구축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이제 산업계의 어떤 요구들을 제가 컨센서스를 모으는 역할을 우리가 그걸 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어제 열렸던 뭐 컨퍼런스 같은 거, 어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 그거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모임의 장소에서 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듣고 뭐 공유하고 그런 이제 장을 이제 마련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이제 국제 협의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이제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 체계를 얘기할 때 저희 의견, 그래서 규제 체계를 이해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결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감독원, 그죠? 참가자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의 윤성관 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